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주말입니다. 자, 여러분, 어제 유럽과 미국 증시를 밤에 지켜보신 분 있나요? 정말 유럽과 미국 증시 정말 대단했습니다. 자, 보시면은 유럽과 미국 증시 또 디커플링이 발생을 했죠. 유럽 증시는 어제 영상을 만들 때까지만 해도 1%대 급등이 나오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장 막판에 갑자기 급락이 나오면서 유럽 증시는 모두 다 이렇게 마이너스 1%대 하락이 나왔고, 다우와 나스닥은 장 초반부터 1%대 상승 중이었는데 오히려 다우와 나스닥은 하락 전환을 했고, 장 막판 30분을 남기고 다우와 나스닥이 상승으로 전환이 됐는데, 자, 어제는 여러분 참 많은 뉴스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애플의 액면 분할 소식도 있었지만 미국의 추가 경기 부양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이런 뉴스에 미국 증시가 하락 반전을 했고, 거기다가 유럽의 19개 국가가 경제 성장률을 발표했는데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12% 하락이 나왔고, 그 덕분에 환율 시장에도 영향을 주었는지 환율도 다시 1200원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뉴스를 틀어보면은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죠. 미중 무역 전쟁이 가시화될 수 있다. 미국에서는 MS에서 틱톡을 인수하지 못하게 막을 것이고 8월 1일부터서는 틱톡 서비스를 사용 못하게 미국에선 제재를 하겠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자,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하게도 미국의 다우와 나스닥은 어제 결국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어제는 눈 씻고 찾아봐도 좋은 뉴스는 하나도 없습니다. 렘데시비르도 생각보다 효과가 없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미국의 유명한 제약바이오주들도 상당한 조정이 나왔는데, 자, 다음 주 한국 증시는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미국 증시를 따라서 한국 증시도 다음 주 반등이 나오면서 좋은 출발을 보여줄까요? 아니면은 유럽과 세계 증시를 따라 오히려 하락이 나올까요? 자, 8월 증시의 스케줄을 보면서 다음 주 증시 전망과 그리고 8월 증시의 향방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이번 주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다우는 어제 플러스 0.44%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어제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은 크게 상승 중이었지만 현물 시장이 열린 뒤 다우와 나스닥은 하락 반전을 했습니다. 다우지수는 무려 마이너스 1.14%까지 하락을 했는데 장중에 이렇게 1% 이상 변동성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자, 어제 올린 영상을 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미국과 유럽 증시가 지금은 이렇게 크게 상승 중이지만 이게 현물 시장이 개장이 되면은 사뭇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어제 영상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나스닥도 장 개장하자마자 1% 이상 상승 중이었고 다우도 1%대 상승, 전혀 나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았죠. 그런데 장이 개장하자마자 그냥 밑으로 쑥 하면서 다우는 0.48% 상승 중이었다가 크게 하락 전환을 했는데 덕분에 유럽 증시들 아주 박살이 났습니다. 장중에 모두 1% 이상 상승하던 유럽 증시들이 마이너스 1%대 하락이 나왔어요. 자, 어제 영상에서도 보셨죠? 장중에 1% 이상 상승 중이었습니다, 유럽 증시들은. 그리고 유럽 증시들은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안 오르고 5일 동안 계속 하락만 했거든요. 자, 보세요. 독일입니다. 5일 넘게 지난주부터서 계속 유럽 증시는 하락을 하는데 한국 증시는 최근 신고가를 가고 있죠. 어제도 반등이 1% 이상 나왔다가 종가는 마이너스 0.54%. 유럽 증시가 이렇게 크게 내린 이유는 유럽 각국의 경제 성장률을 발표했는데 사상 최악의 경제 성장률이 나와서 이렇게 유럽 증시는 하락 전환했습니다. 보시면은 유로화를 사용하는 19개국의 회원국은 GDP가 마이너스 12.1% 감소한 것으로 집계가 됐다고 나오죠. 그런데 유럽 증시는 GDP를 발표하기 전부터서 계속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었는데 한국 증시는 지난주부터 계속 상승만 하면서 코스피,
코스닥 계속 신고가예요. 저는 여러분의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매 영상마다 계속 이 이야기를 해드리는데, 지금 상승과 하락 종목을 잘 보라고. 코스닥이 지금 상승이 중요한 게 아니라 코스닥은 지금 내리는 종목이 800이고 오르는 종목이 400이라고. 내리는 종목이 더 많은데 시젠과 알테오젠 등을 뻥 띄워놓고 시가총액 상위주만 올려놓기 때문에 지수적으로는 상승이 나오거나 혹은 약보합이 나와도 코스피 코스닥 내리는 종목이 더 많으니까 지금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시장에 빨려 들어와서 크게 손실 볼 수 있다, 누누이 말하죠. 그런데 이런 사실을 모르시고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한국이 코다리19 바이러스에서 상당히 방역을 잘했기 때문에 외국인이라던가 기관에 투자가 연속으로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 지수는 유럽이라던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안 빠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현실은 다릅니다. 여러분이 지금 뉴스에 나오는 한국 방역이 세계 표준화가 되고 우리나라가 오히려 지금 매력적인 투자처다, 이렇게 착각에 빠지시면 안 돼요. 자, 이런 착각을 느낀 적이 올해 또 한 번 있으셨을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착각을 언제 느끼셨어요? 3월 달에 느끼시지 않았나요? 3월 달에 미국이 갑자기 급락을 하기 시작하는데 한국은 하락을 안 하고 오히려 여기서 상승이 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2월 25일이죠. 연기금의 강한 매수가 들어오면서 한국 증시가 반등이 나왔는데, 자, 미국은 한국 증시가 개장 한 다음에 열리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은 3.15% 하락을 했죠. 자, 그런데 한국은 그 다음날 어떻게 됐습니까? 마이너스 1.28%밖에 안 빠지면서 거봐라, 한국 증시는 저평가다. 그리고 지금 한국은 확진자가 미국에 비해서 별로 없어.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방역도 철두철미하고 정말 안정적인 투자처이기 때문에 지수가 안 빠지는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기관과 외국인이 2000선을 깨게 그냥 놔두지 않을 거다. 한국 증시는 그동안 상승을 안 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크게 하락을 해도 안 빠지고 박스피 1800에서 2000, 이 선은 무조건 절대적이다 하면서 자화자찬을 했던 데가 불과 5개월 전입니다. 자, 2월 27일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4.42%가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1%밖에 안 빠졌죠. 이때까지만 해도 커뮤니티에서 난리가 났죠. 2000선은 강력하게 지지가 된다. 기관과 외국인은 무조건 매수가 들어올 거다. 안 들어왔습니다, 이때도. 자, 그리고 그 다음날은 어떻게 됐습니까? 마이너스 3.30% 하락이 나왔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증시는 미국 증시가 빠질 때가 아니라 반등이 나올 때 반등이 전혀 안 나왔습니다. 이걸 한번 잘 보세요. 우리나라는 반등이 나올 때 약해요. 플러스 0.58%. 장 초반에 2%나 상승했지만 장막판에 다 빼버리고, 미국이나 유럽 등은 반등이 나올 때 반등이 제대로 나오는데 한국은 반등이 내려갈 때 안 나오기 시작을 해요. 자, 이 위에까지는 비슷하니까 이런데 밑에를 보세요. 다우와 나스닥은 한 번 빠지면 그 다음날 오르고 그 다음날 내리고 하는데 어느 순간 반등이 이렇게 조금씩은 나와줍니다. 그래서 하락이 멈춰요. 하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반등이 없어요. 반등이 없고 그냥 막 내려갑니다. 그리고 코스피는 1400이 깨졌는데 우리가 그 주장하던 박스피 2000과 1800선이 지켜졌나요? 1800선만 오면은 전 재산을 몰빵한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무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유럽과 미국 증시에 비해 우리나라가 강하다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빠졌어요. 전 세계에서 하락폭이 2위였어요. 1위는 차이나였죠.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유럽 증시가 5일 동안 내리고 있는데 한국은 방역이 잘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매력적인 투자처로 부각이 되고 그래서 오르고 있는 거다? 아니라니까요. 매도잖아요. 외국인 기관 올매도에 개인만 매수를 했고, 자, 7월 달에 연기금 1조 원 매도입니다. 주식 비중이 꽉 차서 7월 내내 순 매도만 했다. 기사 나오죠. 팩트 한번 체크해보죠. 연기금 맞습니다. 거의 산 적이 없고 올 매도였습니다. 자,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르죠. 최근에 1조 원 매수도 들어왔고 5일 동안 무려 순매수가 들어왔어요. 자, 그런데 외국인이 지금 이거 1조 원 넘게 매수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2020년 1월 달부터서 지금까지 매도한 수량이 어느 정도냐면은 보세요. 2020년도 1월 달부터서 지금까지 매도한 금액이 얼마다? 23조입니다.
5월 달에만 5조 원을 팔았습니다. 4월 달에는 13조를 팔았고, 그런데 갑자기 1조 원 이상 매수가 들어왔다고 한국을 매력적인 투자처로 여긴다? 그건 좀 아니죠. 외국인이 순매도를 한 구간이 어디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근데 아니 그렇게 매력적인 투자처였으면 이런 데서 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외국인이. 안 샀잖아요. 근데 여기 꼭대기에서 이제부터 산다?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이 봐도? 그리고 1조 원 가까이 순매수는 삼성전자로만 들어왔죠. 아시아에서도 한국 지수가 상당히 양호한 편인데, 물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긴급 사태 선언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빠진 것도 있지만, 아시아 증시도 대체적으로 이렇게 계속 내리고 있었는데 한국이 이렇게 계속 오르고 있으면은 기존에 우리가 당했던 게 있기 때문에 더 대비를 하고 더 의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수가 오르는 날 보시면은 내린 종목이 상승한 종목보다 훨씬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수가 별로 안 빠지거나, 혹은 지수가 보합 정도인 이유는 삼성전자를 그동안 코스피에서 계속 끌어올렸기 때문에 지수가 내리고 싶어도 내릴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런진 몰라도 7월달 결산 일지 주식 커뮤니티에 올라온 걸 보면은 7월달은 지수는 올랐는데 제 종목은 팔았네요, 혹은 마이너스로 마감합니다, 이런 손실 일지들이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6월 달에는 월천 달성, 월억 달성, 이렇게 정말 어마어마한 매매 일지들이 올라오다가 이번 달부터서는 월 마이너스 1000 달성, 월 마이너스 2000 달성하면서 마이너스 매매 일지가 올라오고 있더군요. 그래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 한국 증시는 이제 단기 고점이 와서 조정이 와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스닥이 지금 또 신고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죠. 나스닥도 마이너스로 어제 전환을 했어요. 근데 장 시작했을 때 시가가 얼마인 줄 아세요? 플러스 1.45예요. 1.45. 근데 마이너스 0.28까지 빠졌다라는 거는 장중의 변동성이 얼마예요? 1% 이상이죠. 1% 이상 올랐다가 다시 1% 이상 빠졌다가 장막판 30분인가 남겨놓고 촥 올라가는데, 미국의 다우와 나스닥은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장중에 이렇게 변동성이 컸을까요? 자, 보시면은 민주당과 공화당에서 실업급여 추가 지원 때문에 지금 협상을 하고 있었는데 협상이 잘 안 됐습니다. 7월 달 내로 추가 경기 부양책이 나와야 되는 시점에서 난항을 겪자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면서 장 초반에 다우와 나스닥은 모두 상승 중이었으나 하락으로 전환을 했고, 그 뒤에 애플의 실적이 발표가 되고 애플의 액면 분할 소식 때문에 나스닥 지수가 치솟고 다우 역시 상승으로 전환을 했는데, 어제는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이 전부 다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구글을 제외한 세 군데는 모두 다 실적이 좋았고, 애플 같은 경우에는 또 신고가를 달성했죠. 10.47%나 상승을 하면서 삼성전자의 액면 분할 때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액면 분할을 한다고 하니까 220만원짜리가 250만원까지 막 폭증을 하면서 삼성전자의 막판까지 상승이 멈추지가 않았었는데, 애플 과연 다음 주는 또 얼마나 오를까 상당히 기대가 되네요. 자, 하지만 여러분, 상승한 종목이 있으면 하락한 종목이 있는 법. 자, 백신 관련주를 들고 계신 분들은 약간 긴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렘데시비를 만든 길리어드사의 주가가 어제 마이너스 3.87% 하락으로 마감을 했다는 거죠. 자, 길리어드사의 주가는 갑자기 왜 이렇게 내렸을까요? 네, 바로 이런 뉴스 때문에 길리어드사의 주가가 4%대 하락이 나왔죠. 렘데시비르 생각보다 효능이 없다. 임상 시험 규모가 작고 제한적이다. 자, 블룸버그 통신에서는 다국적 제약사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렘데시비르는 생각보다 효과가 적다. 그리고 임상 실험들이 현재 나오는 백신들 너무 적다. 예를 들어 볼까요? 모더나.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40명 갖다가 지금 임상 실험을 했어요. 그런데 모더나는 40명이 실험 결과 전부 항체 생성이 됐다 해서 여기서 한번 상승을 하고, 7월 달에도 똑같은 뉴스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했는데 똑같이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어제 모더나도 마이너스 4.55%나 하락을 했습니다. 이거는 또 무슨 이유일까요? 아니, 미국에서는 중화권에서 모더나의 회사를 해킹을 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뉴스를 또 뿌리면서 그 소식에 모더나의 주가가 어제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자, 일단은 렘데시비르 관련주인 파미셀은 다음 주에 또 빠지면서 시작을 하겠고, 모더나 관련 회사들
좀 긴장을 하셔야 되겠죠. 같이 빠지면서 백신 관련주 중에서 모더나하고 이제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렘데시비르 관련주는 상당히 약세를 보일 전망이네요. 자, 그리고 코스피와 코스닥 전반적인 시황과 제가 매매를 했던 종목에 대한 리뷰는 어제 영상이었죠. 신풍제약 마이너스 19%, 장 막판 급락, 한국 증시는 고점일까? 이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 자, 종목적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호텔 신라라던가 아모레 퍼시픽 실적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보통 중화권 관련주 면세점인 호텔 신라와 아모레 퍼시픽은 동시에 실적 발표를 하는 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모레 퍼시픽이 아침에 실적을 발표하고 오후에 호텔 신라가 실적을 발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아모레 퍼시픽은 어제 실적이 발표된 이후에 상승은 안 했지만 보합으로 마무리가 되었죠. 최근에 외국인이 이렇게 매수가 들어왔는데 한한령 해제라는 그런 뉴스 덕분에 최근에 화장품 그리고 엔터주가 좀 올랐었어요. 그런데 아모레 퍼시픽 자체는 되게 무거운 주식이라서 그런 상승세를 전혀 따라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벼운 주식 It's Humble, It's Humble 같은 경우에는 함볼 화장품 관련 주식인데 어제 무려 14.98%나 상승을 했고 최근에 주가 추이는 어떻죠? 지속적인 우상향. 근데 이 종목은 확실히 말씀드린 게 윗꼬리 전문가입니다. 고점에서 물리면은 참 답이 없는 주식이에요. 그리고 얘는 상한가를 잘 못 가요. 어머, 여기 상한가를 가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그렇죠. 이 저점에서 한번 이렇게 상한가는 가도 그 뒤로는 거의 안 가요. 그리고 이날 거래량이 상한가 간데 이거밖에 없었잖아요. 상한가 간 날보다 거래량이 더 많이 터졌는데 상한가는 못 가고 윗꼬리가 나오는 걸 보면은 이 종목의 특성을 알 수 있죠. 지금 여러분 이렇게 2차 환불이 막 상한가가 나오고 여기서 여기까지 지금 오른 폭을 보세요. 12,000원짜리가 26,000원이 됐으면은 상승률이 2배 이상에다가 오른 것만 해도 100%가 올랐는데, 얘를 연으로 볼까요? 2015년도에 무슨 거품이 있었죠? 중화권 거품이 있었습니다. 바로 뉴요커가 몰려온다. 한국에 뉴요커가 몰려온다라는 그런 뉴스에 화장품주는 전부 상을 가고 아모레 퍼시픽은 무슨 45만원까지 오르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그때는 중화권 이런 뉴스에 오르기만 하면은 밥솥 관련주도 오르고 화장품, 면세점, 호텔, 레저, 카지노, 거기다가 중화권의 문화의 거리를 육성한다. 뉴프라이드 500원짜리가 2만원 가고 정말 미쳐버렸던 그런 증시였어요. 그때 이후로 어떻게 됐다? 쭉 내리막길을 겪게 됐죠. 이날은 왜 내렸을까요? 사드 보복 이후에 중화권 관련주, 면세점, 호텔, 레저, 스포츠 전부 다 망했습니다. 그 뒤로 회복이 안 되죠. 그 사건 이후로 5년 넘게 회복이 안 되는 게 현 상황인데, 이렇게 주가가 뻥뻥 오르는 회사들은 특징이 있죠. 단기 순이익이라던가 영업이익이 그렇게 크지 않고 분기별로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연간으로 보면은 마이너스는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주가가 좀 뜨는 종목들은 검은머리 외국인이나 혹은 개인 동호회 단타들이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아모레 퍼시픽과 완전히 다르죠. 아모레 퍼시픽은 주가가 내리고 있는데 외국인이랑 기관이 지속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고, 이차한불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랑 기관은 보이지도 않는데 주가가 계속 오르고 있어. 참 여러분이 투자할 때 고민이 될 거예요. 외국인이랑 기관인이 사는 주식을 따라 사면은 오를 것 같은데 주가는 오히려 횡보 내지 하락이고 실적도 안 좋고, 실적은 그렇게 좋지 않은 회사가 주가는 계속 오르고, 정말 투자하면서 고민이 되지만, 자, 상승이 크게 나오고 그리고 수급이 없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하락 시에도 하락폭이 너무나도 큽니다. 여기 이렇게 막 점상을 가고 막 이렇게 막 상한가 랠리 급등이 나왔을 때 어때요? 하락할 때도 똑같이 빠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차한불이나 이런 애들을 추격 매수를 한다? 그러면 실적 발표가 8월 14일까지인데 실적 나온 다음에 빼지 않을까요? 자, 지금은 실적이든 찌라시든 뭐든 크게 한 방 빵 띄우고 고점에서 다 팔아먹는 게 최근의 트렌드인데, 이차한불도 솔직히 주가가 너무 올랐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한령 해제라고 해봤자 비행기도 없는데 어떻게 뉴요커들이 한국에 몰려옵니까? 그리고 지금 중화권 사람들이 한국에 온다고 해도 좋은 대접을 받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는 이 화장품 관련주는 아까 아모레 퍼시픽 실적처럼 모든 회사가 적자가 나오거나 혹은 실적이 적자가 아니어도
전년 대비해서 마이너스 막 40%, 50%이 정도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실적으로 어느 정도 조정을 주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호텔신라는 또 한 번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영업손실이 634억 원, 그리고 2분기 연속 적자. 이거는 IMF 이전에는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리먼 사태가 터졌을 때도 호텔신라는 적자를 본 적이 없었는데 지금은 비행기가 못 뜨고 외국인이 안 오고 한국 분들도 호텔이라던가 이런 면세점을 갈 수가 없죠. 코다리 식구 때문에. 특히 면세점은 해외를 나갔다 와야지 사용할 수 있고 아니면 제주도라도 가야 되는데 누가 갑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한시적으로 면세점을 예를 들어봐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갔다. 면세점 이용 가능. 이런 식으로 풀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 지금 직원들이 잘리거나 혹은 무급휴가 받아가지고 지금 생활하기도 힘든데 면세점 자체 입장이 가능한 사람이 없는데 이거 지금 어떻게 해서 실적이 나오겠어요? 이번 분기뿐만이 아니라 다음 분기, 3분기 어떻게 할 거야? 4분기 어떻게 할 거야? 걱정이 너무 되거든요. 자, 호텔이 저 정도면은 외국인 카지노는 볼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GKL과 그 다음에 파라다이스도 호텔 산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아마 지금 실적이 2분기에서는 안 좋겠죠. 근데 여기 키움 레포트를 보면은 2분기에 실적 개선이 나타날 것이라고? 이거는 솔직히 말이 안 되죠. 이거는 5월 달이니까 그때까지 이렇게 코다리 식구가 오래 갈지 몰랐으니까 이렇게 예상을 했고 재오픈을 했나요? 강원랜드도 지금 안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힘들다고 봐요. 지금 한국과 일본 입국 다 막혔죠. 일본은 한국에 비자를 안 내주고 있고 우리나라도 일본 사람한테 비자를 안 내주고 있어요. 그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한 일본인 입국객 VIP라던가 중화권 이 사람들은 못 오니까 이 실적 레포트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라다이스나 GKL 같은 경우에도 실적은 기대하실 수 없습니다. 자, 증시 스케줄을 한번 확인해 보죠. 자, 8월 달에는 8월 4일 일본 기업들의 재산을 몰수하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자, 무슨 이벤트냐? 자,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위안부 관련해서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고 일본 기업 재산 몰수를 8월 4일 날 할 예정으로 돼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일본이 2차 보복을 할 것이다. 그 뉴스에 모나미와 신성통상이 상승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1등과 2등만 움직입니다. 불화수소 관련주라던가 혹은 후성 이런 애들은 지금 주가가 안 가거든요. 예전에는 모나미, 후성, 그 다음에 신성통상 여러 가지 종목들이 다 움직였는데 지금은 한두 개로 압축이 돼 있어요. 자, 이틀 전이었죠. 저는 7월 30일 날 고버스와 모나미에서 큰 손실을 봤습니다. 마이너스 410만원. 모나미에서만 370만원 손실을 받고 고버스에서만 200만원 이상 손실을 봤는데 알서포트라는 종목으로 어느 정도 상쇄를 해서 마이너스 400입니다. 원래는 실제 마이너스 600이 넘었던 상황인데 어느 정도 만회를 하고 그 다음날이었죠. 그 다음날을 레버리지와 그 다음에 다른 종목들로 손실을 만회시켰는데 이 모나미가 참 웃기죠. 제가 손절을 했는데 그 다음날 매수가까지 다시 돌아왔거든요. 매수가 근처까지 돌아왔죠. 9,900원에 사서 얘가 어제 9,860원까지 올라갔거든요. 9,880원까지 올라갔구나. 그래서 이 밑에서 손절을 했으면은 매도를 했다면은 마이너스 한 60만 원밖에 안 때려 맞았을 거를 마이너스 330에 잘랐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여기 올라온 걸 보시는 게 아니라 장중에 저가를 보세요. 마이너스 3,300원입니다. 자, 그 뜻은 제가 만약에 이 밑에까지 내려갔을 때 가만히 놔뒀으면은 마이너스 330이 아니라 마이너스 600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마이너스 600인데 제가 감당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지금 크게 절대 안 때려 맞으려고 해요. 예를 들면은 마이너스 300이 아니라 마이너스 1000만 원 이렇게 때려 맞으면은 그동안 번 수익금을 거의 다 날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최소 마이너스 300, 400 안에 자릅니다. 이걸 직장인 월급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은 날리기 상당히 힘들죠. 내 한 달 월급을 손절한다? 일반인 투자분들에게는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은 투자금이 상당히 커요. 예전에는 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억대라서 1억에 3%면은 300만 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부담은 안 됩니다. 그리고 모남이라던가 신성통상이라던가 이런 거는 제가 작년에 분노하면서 이런 종목 하지 말라 막 얘기를 했어요. 재무제표를 보면은 이게 재무제표가
정상이냐, 지금 마이너스에다 적자에다 난리가 아니다 이러는데, 저는 이거를 할 수밖에 없었던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저 같은 경우에는 중소형주를 되게 좋아하는데, 중소형주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예림당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하루에 막 9만, 5만, 4만 이렇게밖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거래 대금이 10억 정도가 안 돼요. 10억이 안 되는데 제가 이런 거를 매집을 하려고 밑에 호가에다가 막 10억씩 걸어놨어. 근데 10억씩 걸어놨는데 이게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이거 그냥 취소를 했다? 취소를 하니까 증권사에서 띠리링 연락이 옵니다. 뭐라고 연락이 오냐면은, 고객님 지금 시세 교란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고객님께서는 이 밑에 호가에다가 험매수를 걸어놓지 말고 체결을 하셔야지, 안 그러시면은 이렇게 경고를 드린 다음에 계좌를 동결을 시키거나 혹은 매수 주문을 못 내게 막겠습니다. 이렇게 조치가 취해져요. 자,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전업투자자 6명 검찰 고발 통보. 이게 지금 보시면은, 자, 일단은 가족이나 지인들 계좌를 이용해서 원격 팀뷰어를 이용을 해가지고 주문을 막 냅니다. 이게 자기 혼자서 막 10억 이렇게 주문을 내잖아요. 증권사에서 띠링 전화 옵니다. 주문 취소했다 뺐다 하면은, 한 사람이 그렇게 하면 시세 교란 행위로 전화가 오니까 머리를 쓴 거죠. 가족이랑 지인 계좌를 통해서 원격으로 조정을 하고 거기서 5천만 원 이렇게 나눠가지고 주문을 냈어요. 근데 지금 금강원에서 이걸 잡아가지고 지금 뭐라고 하는 건데,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렇게 거래량이 적은 종목을 밑에다가 깔아놓고 매수를 하려고 했다가 취소를 한다. 그럼 시세교란 행위가 들어가지만, 기관이랑 외인들 어때요? 이 위에다가 10억, 20억, 아니 100억 깔아놓은 다음에 밑에다가 10억 깔아놓고 절대 주가 못 오르게 막아놓고 공매도로도 수익 없고 개인들 던지게 강제로 만들어놓고, 자기네들은 맨날 쓰는 수법인데 개인 투자자가 쓰려고 하니까 시세 교란 행위라고 이렇게 막는데, 아니 예전 영상에서 보여드렸지만 기관과 외국인은 우리가 살 수 없는 금액 뭐 4억, 5억, 10억 이렇게 해놓고 밑에다가 개인 투자자들 던지라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공매도 쳐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위에다가 개인들이 살 수 없게, 이거 두 개 합치면 얼마다? 거의 7억, 8억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래량이 별로 없거나 혹은 매물대가 지금 별로 없으면은, 이러면은 장중에 투매 나와요. 이게 신라젠인데 악재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매수세가 아예 없죠. 그래서 저는 중소형주를 되게 좋아하고 제가 밑에다 깔아놓고 사는 것도 있는데, 아니 뭐 거래를 하려고 하는데 거래량도 별로 없고, 그러면은 내가 모아가가지고 나중에 갭이 뜨면 팔아야지. 팔려고 했는데 모으지도 못하게 하고 뭐 거래도 안 터지니까 어쩔 수 없이 거래량이 빵빵 터지는 종목에서 제가 지금 싸울 수밖에 없더군요.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예전에는 뭐 500에서 1000만 원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조금 사거나 조금 뭐 해도 매매하는데도 전혀 지장이 없었는데, 지금은 투자금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증권사에서도 저러니까, 저런 거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많기 때문에 절대 저런 제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모나미라던가 뭐 신성통상 이런 애들을 매매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8월 4일날 이슈가 남아있는데 제가 모나미를 손절한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제 손절 규칙에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손절을 한 것도 있고, 두 번째, 과연 이 이슈가 실행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뇌피셜입니다. 자,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또 한 번 비상사태를 선포할지 모른다. 왜? 코다리19 확진자가 4배 이상 급증을 했기 때문에 또 한 번 비상사태를 선언할지 모른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다시 한번 긴급사태를 선언할지 모른다. 이러한 뉴스가 나와 있는 이 시국에 갑자기 8월 4일날 한국을 보복한다.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럼프 형이 중화권을 자꾸 공격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경제 성장률도 최악이고 경제가 안 좋으니까 다른 쪽으로 자꾸 시선을 돌리게 하고, 주식시장에서 그쪽으로 시선을 돌리게 하면은 자기가 이제 중화권과 이야기를 잘 해보겠다 하면은 그쪽에서 시선이 쏠린 데서 호재가 발생하니까 주가가 갑자기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발생하는데, 이런 걸로 시선 돌리기를 또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자기네 나라가 긴급 사태에 빠지느냐 마느냐 이런 상황에서 8월 4일 날 한국을 보복을 한다고, 이건 좀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냥 이성적으로 판단해 보면은 8월 4일 날 갑자기 일본이 추가 보복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것 같진 않아요. 자, 그래서 그냥 냉정하게 판단을 했을 때 손절가가 와서 손절을 했습니다. 물론 어제 가만히 놔뒀다고 해도 제가 과연 잘랐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시간의 단일가에서 모나민 갭이 떴었는데 처음에는 9,860원까지 갔다가 종가에는 이렇게 빠져버렸어요. 근데 저는 이거 뭐 매집된 물량이 지금 뭐
조금 외국인이 있다고 해도 8월 4일날은 안 들어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이게 10,000원이 넘든 뭘 하든 DPC처럼 마지막 불꽃쇼라고 생각하시고 들어가지 않는 걸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이슈가 끝난 다음에 뭐 할 텐데, 추가 보복이 나와야지 얘가 가는데 추가 보복이 안 나오고 일본이 자기네들 거 지금 하기 바빠서 가만히 놔둬봐. 그러면은 이거 주가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모나미 실적이 나오는데 언제 나오느냐? 원래 이 방학 시즌에는 실적이 모나미가 안 좋았고 코다리 19로 여파로 실적은 아주 부진할 겁니다. 실적은 아마 8월 14일 날 발표하겠죠. 2분기 실적 발표 마감은 8월 14일입니다. 보통 이맘때쯤 발표하는 회사들 실적이 다 안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8월 첫째 주는 대부분의 회사들이 휴가철이기 때문에 임시 공휴일이 8월 17일 날 있기 때문에 3일간 쉬기 때문에 담당자가 그냥 바로 도망갑니다. 실적이 안 좋은 회사들이 이날 실적을 발표하잖아요. 담당자 퇴근해. 여기까지 휴일이야. 임시 공휴일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휴일이기 때문에 이럴 때 실적 안 좋은 회사들 다 몰아서 발표합니다. 근데 지금은 코다리 19 때문에 실적이 다 안 좋을 거예요. 그래서 코다리 19 때문에 실적이 좋은 회사가 없어서 실적 전혀 기대가 되는 회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잡주하고 그리고 일반 회사하고 실적이 별반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지만 증권사들 실적이 2배가 아니라 뭐 10배까지 실적이 좋은 회사들이 있지만 주가가 2주 동안 하루도 안 오르고 계속 내립니다. 실적 발표를 해도 더 내리고 안 가요. 여기에서 보면은 길게 보면은 장기 횡보를 하고 있는데 와, 증권사들이 실적이 그렇게 좋다고 난리를 빵빵빵빵 쳐도 하나도 안 오르고, 아니 SK 하이닉스도 그렇게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다고 하더니 실적 발표한 다음에 그냥 계속 내려가기만 하니까 실적이 잘 나온 회사도 주가가 안 오르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8월 13일은 옵션 만기일입니다. 외국인이 최근에 삼성전자를 참 많이 매수를 했는데 이때 현물 매도가 있나 없나 잘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FOMC는 8월 달에 따로 없어요. 대신 한국에 금통위가 있는데 그냥 또 금리는 동결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시간외에서 NH 에탄올이 상한가를 갔는데 무슨 뉴스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에탄올과 알코올주가 전부 다 상한가를 갔으니까 실적이 좋게 나왔나 살펴봤는데 실적도 안 나왔어요. 자, 그럼 실적이 안 나왔다고 해도 전년 분기 혹은 지난 분기 실적이 과연 이 주식은 어땠을까 보시면은 적자 지속. 아니 그렇게 코다리 19 때문에 손세정제를 많이 써서 알코올주 날라간다. 알코올주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다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거 하나도 없었어요. 혹시 2분기 때는 적자가 흑자로 전환이 되지 않았을까? 한국알콜도 시간 외에서 갑자기 4%가 올랐는데 오른 이유는 따로 없습니다. 그냥 진단키트가 갔으니까 다시 한번 여기다 시세를 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유한양행은 실적이 잘 나와서 시간에서 이렇게 상승했는데 여러분 지금 순풍산부인과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는 유한양행보다 시총이 높은 거 알아요? 얘가 무슨 몇십조 지금 시총을 가지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유한양행이라던가 한미약품보다 얘가 지금 시총이 더 높아요. 야, 뭐 이따위 회사가 다 있어 지금. 응? 시가총액이 지금 이게 얼마야 이게. 아니 빠진 게 이 정도면은 그동안 얼마였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유한양행이에요. 유한양행 시총을 보세요. 유한양행 시총보다 지금 뭐 하한가 19% 내리고 하한가 맞은 신풍제약의 시총이 더 높습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지금 그래서 다음 주 장 초반부터서 알코올주라던가 혹은 일본 불매운동 관련주는 갭을 뜨고 시작을 하겠고, 그리고 또 지금은 진단키트를 만든다거나 혹은 진단 체크를 한다 뭐 이런 뉴스만 나와도 막 상한가가 급등이 나오거든요. 드림텍 같은 경우에도 상한가를 갔는데 진단키트가 아니라 그냥 뭐 진단으로 30초 만에 뭐 검사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체온계 비슷한 것만 나와도 다 가요. 옴니 시스템도 상한가는 못 갔지만 비슷한 이유로 갔고, 바이오 스마트, 그리고 바이오 스마트 이런 애들도 코다리 19 진단키트 관련해서 뉴스가 나왔는데 지금은 진단키트 생산한다 뭐한다 뉴스만 나와도 이렇게 상한가 급등 나오는데 실제로 아직 사실 무근인 회사들 많습니다. 여러분 주의하세요. 저는 지금 우리 증시가 신고가를 달리고 있지만 정말 걱정이 되는 게 사상 최초로 우리나라 신용 잔고가 14조 원을 넘고 있고, 그리고
연기금이라던가 외국인이라던가 이런 애들은 계속 던지고 있는데 개인이 과연 언제까지 받을까? 그리고 그냥 현금으로 매수를 하면 상관이 없지만 이렇게 신용 레버리지를 쓰기 때문에 공매도가 여러분 다음 달이면은 다시 재기가 돼요. 공매도가 재기가 되면은 지금 막 신규 진입하신 분들, 공매도 없을 때 신규 진입하신 분들, 공매도의 따끔한 맛에 정말 깡통 차고, 그리고 대학생 투자자분들은 무슨 지금 1,000만 원 벌었다 2,000만 원 벌었다 그렇게 자랑을 하는데 그거 받고 그냥 시장을 떠나야 되는데 9월 달까지 또 있다가 공매도의 매운맛에 그냥 확 무너져가지고 학자금 대출이 아니라 그냥 빚쟁이가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무슨 광동 옥수수 수염차를 먹다가 광동제약을 샀대요. 신용으로 풀로 땡겨가지고 5천만 원을 벌었다 이렇게 자랑했던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에 돈을 그렇게 벌더니 그 다음번에 신용과 그리고 미수를 땡겨서 나중에 결국 빚쟁이로 몰락된 걸 제가 직접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막 광기의 장이 지나가면은 그 다음에는 또 어떤 장이 펼쳐질까 그것도 상당히 좀 걱정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은 2분기 실적 발표의 마감일입니다. 8월 14일에 실적 발표 예정인 회사들은 전부 실적이 안 좋을 걸로 예상하시는 게 좋습니다. 실적 발표 전에 마지막 불꽃쇼를 보이는 종목들도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코스닥 잡주만 이런 게 아니에요. 코스피 종목도 불꽃쇼 이후에 급락 나오는 종목들이 많은데, 자, 지난주 1신바이오는 코스닥 종목이었어요. 장중에 이렇게 5% 띄워놓고 종가에 갑자기 마이너스 10%가 나왔는데, 신풍제약은 여러분 코스피예요. 근데 신풍제약이 코스피인데 이런 종목만 이러는 게 아니라 한원시스템, 이런 자동차 관련주도 보세요. 자, 아무런 이슈가 없었는데 한온 시스템은 장중에 무려 22%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종가가 마이너스 1.69%로 마감이 됐는데 이날은 연기금의 대량 투매가 나왔고 공매도도 있던 시절이라서 이 꼭대기에서 물리신 분들은 정말 큰 손실을 봤습니다. 근데 이때는 여러분 공매도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은 공매도가 없어가지고 주가를 빵 띄운 다음에 뺀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이렇게 뭐 연기금이 수급이 있든 뭐 외국인의 수급이 있든 이런 정상적인 종목도 코스닥 잡주처럼 장난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마지막 불꽃쇼에 진짜 휩싸이는 경우에는 여러분이 이런 거 물리면 진짜 완전 고생하거든요. 한원 시스템도 근데 그게 역사적 신고가라서 그때 물리신 분들은 아직도 탈출을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렇게 마지막 불꽃쇼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2번 일본 불매운동 관련주는 일본 측에 보복이 나와야 됩니다. 일본 불매운동 관련주는 8월 4일 이슈가 소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측에서 바로 보복에 대한 뉴스가 나와야지 재료가 소멸이 안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8월 4일 날 모나미나 신성통상에 함부로 접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설사 그 종목이 종가까지 상승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DPC처럼 한 번에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본은 지금 코다리 식구로 정신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즉각적인 대응이 안 나올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8월 4일 모나미나 신성통상 상당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어제 생방송 전에 후원을 해주신 정말 고마운 분들이 계셨네요. 네, 제 유튜브 채널에서 김천재 후원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저를 후원해 주실 수 있는데 메비우스 우주님, 토니 스타크님 후원 1,000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